자, 제2장 수요와 공급의 기본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이론부터 볼게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개념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고요. 자, 주어진 가격으로를 전제하기 때문에 즉 가격 수용자를 전제로 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수요와 시장 전체의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은 개별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가 한 개에 얼마래 라고 정해지면 아, 그래, 한 개에 얼마래, 나는 그러면 몇 개까지 살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구입 수량 아니고 사전적 개념이다 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함수 보시면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속 변수와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식을 함수식 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수요라고 하는 종속 변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수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중에서 이 중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은 내생 변수이고 그 외의 독립 변수들은 외생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생 변수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것이 아닌 그 외의 독립 변수 곧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그 외의 독립 변수 또는 외생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에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수요 함수를 수요 곡선으로 그래프화시켜서 표현을 하면은 자, 수요의 크기와 해당 재화의 가격 간에는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수요자들은 더 적은 양을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점차 수요량이 작아지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할수록 싸질수록 더욱더 많이 구매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자, 보충적인 설명으로 수요의 법칙은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수요의 법칙엔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냐면 자, 베블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베블렌 효과, 배가 불렀네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이러한 효과는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 비싸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베블렌 효과나 과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그려질 수가 있고 자, 또 그리고 이러한 베블렌 효과나 과시 효과가 아니라 해당 재화가 기펜제인 경우 해당 재화가 기펜제인 경우에도 기펜제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기펜제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의 크기가 대체 효과의 크기를 압도하는 재화를 기펜제라고 합니다. 자, 열등제 중에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재화를 할 수가 있는데 기펜제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수요 법칙의 예외로서 베블렌 효과 또는 과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우상향할 수가 있고 또 해당 재화가 기펜제인 경우에는 역시 수요 곡선이 우상향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경제학 그래프의 특이한 점 보시면요. 자,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세로축에 종속 변수가 오도록 그리고 가로축에 독립 변수가 오도록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요. 자, 독립 변수가 이렇게 세로축에 오고 종속 변수가 가로축에 오도록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종속 변수의 크기에 독립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종속 변수는 뭐뭐뭐뭐 독립 변수 이러한 형태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 함수에서는 y는 뭐뭐뭐 x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표현된단 말입니다. 종속 변수가 혼자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수요 함수에서는요. 요
함수의 의미대로 함수식을 쓰면은 종속 변수가 수요량이니까 자, 수요량은 자, 뭐뭐뭐 독립 변수 요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렇게 쓴 식을 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를 수요 함수라고 해요.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런데 요 함수식을 요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바로 그리자니 뭔가 좀 어색해. 왜 어색하냐면 자, 이 경우에는 종속 변수 y가 세로축에 와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자, 종속 변수가 가로축에 와 있다 보니까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절편, 기울기 요거를 적용해서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기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 평면에 어울리게 함수식을 변형해 주면은 함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5 이렇게 식이 변형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식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바뀌어진 형태를 역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용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자, 식의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쓴 이러한 의미, 함수의 의미에 본질적 의미에 충실하게 쓴 함수식을 수요 함수라고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쓴 것을 역수요 함수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모두 사용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내가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 합을 통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개별 수요 곡선에 시그마 Q를 해야 됩니다. 자, 시그마 Q를 하려면요. 각 시장 참가자, 각 수요자의 개별 수요 함수를 Q에 대해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시그마 Q를 해줘야 돼요. 자, 그때에는 곧 문제에서 주고 있는 역수요 함수의 형태를 수요 함수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Q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에 시그마 Q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이건 다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이래요. 그랬더니 A한테 물어보니까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이면 나는 사과를 5개까지 구매할 의사가 있어. B한테 물어봅니다.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인데 몇 개까지 구매할 의사가 있니? 그래, 한 개에 1,000원이야. 나는 그러면은 7개까지 구매할 의사가 있어. 자, 시장에 수요자가 모두 A와 B 2명뿐이라면 사과의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일 때 5개, 7개 각각 구매할 의사가 있으니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12개가 되겠죠. 자, 우리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개별 수요량의 수평합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데 자, 이렇게 도출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서 같은 가격에 비해서 더 큰 수요량이 대응되기 때문에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방금 시그마 Q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 수요 함수의 형태로 수요 함수식을 변형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수요 양의 변화, 수요의 변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로 인한 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생 변수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에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 발생하고 자, 이러한 외생 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 발생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수요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인데요. 첫 번째, 자, 먼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상제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수요의 증가를 우측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P가 있고 Q가 있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이러한 가격일 때 자, P1의 가격일 때 Q1의 수요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불변인데 해당 재화의 가격도 불변인데 그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 근데 그 재화가 정상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가격 하에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같은 가격 하에서 더 큰 수요량에 대응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각각의 가격에서 더 큰 수요량에 대응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이 같은 가격일 때 종전보다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움직임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래프의 우측 이동으로 그려진다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우측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고 열등제이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연간제라고 해서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는데 자, X제와 Y제가 대체제 관계이냐 보완제 관계이냐 하는 것은 교차 탄력성의 부호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X제의 가격이 1% 변화할 때 Y제의 수요량이 몇 %나 변화하느냐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자가 대체제 관계라고 하고요. 자, 이게 음수인 경우에는 보완제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 보시면은 인구의 증가가 있죠. 자,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자 수 자체가 증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의 증가. 자, 좀 더 사람들이 사과를 더 좋아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광고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 탄력성과 관련지어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자, 광고의 효과로서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세요. 광고의 효과인데 광고는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비싸도 사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가격에 둔감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소비자의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봐서 막 너무너무 멋있고 막 너무너무 사고 싶게 되면은 그 재화의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도 수요량은 별로 감소하지를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광고의 목적 또는 광고의 효과는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있는데 자, 요거 가격이 상승하는 거랑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건 다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거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데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의 예상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P가 있고 Q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했다. 요거는 지금 가격이 상승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수요 곡선상에 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가격 상승은 점의 이동이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요건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가격 상승이 예상된대. 자, 지금은 100원인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120원으로 가격이 오를 거래. 그럼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사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겠습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겠죠. 자, 따라서 자, 원래는 내일 사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미리 사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내년에 살라고 했는데 내년에 가격이 오른대. 그러면요, 올해에 미리 삽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요를 앞당겨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즉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미래에 하려고 했던 수요를 지금 당장 미리 땡겨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가 증가하게 돼. 그런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가격은 프라이스고 가격 상승의 예상은 프라이스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달라요. 자, 똑같이 PP이겠지만 P는 내생 변수고 P의 익스펙테이션은 가격 상승 예상은 이거는 외생 변수예요. 요거는 외생 변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의 예상은 다르다. 어디까지나 내생 변수는 가격만이 P만이 내생 변수예요. 가격 상승의 예상 또는 가격 하락의 예상, 즉 가격에 대한 예상은 외생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해볼게요.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자, 지금은 100원인데 이게 곧 조만간 80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사겠어요? 기다렸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사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면 사겠죠. 지금 안 사겠죠. 자, 새해부터는 테슬라 모델 3를 가격을 2천만 원을 할인해 주겠대. 그럼 올해 사요? 내년에 사요? 내년에 사.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의 예상과 가격 하락의 예상 각각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가격 그 자체와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소비의 외부성인데 자, 소비의 외부성의 반대말은 소비의 독립성입니다. 내가 뭔가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뭘 사지를 보고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의 소비 결정이 바뀌면 소비의 외부성 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뭘 사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결정한 걸 사면은 소비의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의 외부성 또는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로서 대표적으로 자, 밴드웨건 효과가 있는데 편승 효과라고도 하고 악대차 효과라고도 해요. 그 서커스에서 사람들 끌어모을 때 맨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것을 악대차 밴드웨건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많이 소비할수록 그 사람의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걸 얘기해. 자,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으면 나는 관심이 없다가도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네? 왜 저기에 모여 있지? 하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괜히 나도 관심이 가. 좀 뭔데 저렇게 사람 모여 있지? 이러고 사람들이 더 모이게 돼. 그래서 줄 서는 가게는요.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으면 그 줄은 더 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줄 서서 먹네? 저 집 뭔데 줄 서서 먹는 거지? 맛있나 봐 하면서 줄을 더 쓰게 돼. 바로 이게 밴드웨건 효과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나도 덩달아서 따라서 소비하는 효과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숫자가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늘어날 때 소비자가 많아질 때 이거 자체가 편승 효과를 불러와서 더 많은 소비자를 유입시킨다면 수요량의 증가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까지 더 증가한다 이 얘기. 이만큼이 더 증가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효과가 있으면 수요 곡선은 더욱더 완만한 기울기로서 도출된다 이 얘기이고 자, 이거에 반대 효과가 있는데 바로 이게 백로 효과, 역행 효과, 속물 효과예요. 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 재화를 많이 소비할수록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저의 작은 패션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절대로 톰 브라운을 사지 않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톰 브라운이 되게 멋있게 보였고 나중에 뭐 여유 되면은 톰 브라운 뭐 하나 사 입어야지 라는 결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TV에서나 뭐 길거리 뭐 건달 양아치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입는 걸 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옷이 이제 지겹고 사고 싶지 않더라고. 물론 누가 공짜로 주신다면 땡큐 하지만 제가 살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니까 오히려 그 브랜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거야. 왜? 너무 아무나 다 입어.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백로 효과, 역행 효과, 속물 효과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수요자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많아지면 수요자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속물 효과가 발생해서 역행 효과 발생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효과가 있으면 수요 곡선이 더욱더 급격한 기울기로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 이론 마무리 짓고요. 공급 이론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공급도 유량이고 주어진 가격이고 의도하는 양입니다. 자, 공급 함수 독립 변수 있고 나머지는 다 외생 변수이고요. 자,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개별 공급 곡선 역시 개별 기업의 주어진 가격에서의 생산량을 공급량을 수평합을 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로 내생 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공급량의 변화, 외생 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변화, 점의 이동 이렇게 각각 나타나게 되고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생산에 불리한 충격이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고요. 좌측 이동하게 됩니다. 자, 기술 수준이 발전하거나 경기 전망이 좋아지는 것은 공급의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 상승 예상 나와 있는데 자, 수요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와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달라요. 한번 볼게요. 가격 상승이 예상된대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S가 있는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내가 만들어 파는 재화의 가격이 100원인데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120원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해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격이 120 되면 그때 생산해요? 그때 생산하겠죠? 그러면 지금은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또 방향이 반대예요. 자, 수요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지금 미리 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의 경우에는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반대예요. 자, 반대로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만들어 팔려고 지금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 지금은 100인데 지금은 100인데 이게 조만간 80으로 가격이 내려갈 거래요. 그러면요, 지금 빨리 팔아야죠. 그래서 지금 빨리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자, 수요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와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다르다. 그건 똑같고요. 다만 변화 방향은 반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금의 지급은 당연히 생산에 유리한 충격이고요. 자, 생산면에서의 보완제는 부산물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산물. 자, 대체제는요. 자, 같은 생산 라인을 쓰는 경우에 생산 라인에서 X 재화를 생산할까, Y 재화를 생산할까, 이 두 가지 재화가 같은 생산 라인을 쓰는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재화를 생산할지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양 재화를 대체 관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생산면에서 보완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보완제, 이 부산물의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결국 본 재화의 생산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재화를 X재라고 하고 부산물을 Y재라고 하면 Y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Y재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X재에 대한 생산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금은 뭐 코로나가 사실상 끝났는데 또는 거의 끝나갔는데 자, 예전에 족발집을 하시는 분을 코로나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족발을 구하기가 어렵대. 코로나 때 족발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봤죠. 아니, 왜 족발이 요새 구하기가 어렵죠?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적게 먹으니까 자, 외식을 적게 하니까 코로나 때 한창 막 영업시간 제한하고 그럴 때 이 영업을 제한하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줄여서 돼지고기 자체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대. 그래서 돼지고기 자체, 즉 돼지 자체를 덜 잡다 보니까 그 부산물인 족발의 생산도 같이 덩달아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산물을 우리가 생산면에서의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족발의 가격이 상승해라고 한다면 이 족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돼지고기도 같이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생산면에서 대체제는요. 자, X제를 생산할까 Y제를 생산할까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Y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Y제 생산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X제 생산을 줄이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로서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큰 시간 들이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 각각 다 살펴봤고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도 한번 가볍게 같이 봤고요. 자, 이어서 시장 균형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결정이 되겠죠. 자,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는 초과 공급 발생하고요. 더 낮은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이 시장이 재화 시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이었다면 자, 시장의 균형 임금이 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임금 수준은 균형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만큼의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자, 노동의 초과 공급을 우리는 실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러한 종류의 실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고요.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은 취업자 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보세요. 자, 일자리의 수는 요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하는 구직자의 수는 요만큼이 있어요. 자, 일자리는 50개인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80명이다 라고 한다면 몇 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50명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요 30명이 비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크기가 불일치할 때 그때 성립되는 거래량은 둘 중에 작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 경우에 자,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대. 자, 만약에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만약에 사과라고 할게요. 자, 사과의 가격이 P2일 때 사과에 대한 공급량은 요거밖에 안 돼. 자, 사과에 대한 공급량은 예를 들어서 50개밖에 팔려고 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 사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80명입니다. 자, 그러면 사과는 50개, 살려고 하는 사람은 80명. 자, 그러면 80개. 그러면 시장에서 사과는 몇 개가 거래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작은 값인 50개만이 거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요, 이러한 균형점이 수요와 공급의 이동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요거 넘어가고요.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세로축이 가격이잖아요. 가로축이 거래량이고, 자, 그랬을 때 세로축은요,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상승이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하락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위로 올라가는 건 상승, 아래로 내려오는 건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 하락하는 겁니다. 증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거래량은요,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 가면 왼쪽은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 감소하는 겁니다. 저도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말실수가 발생해서 가격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끔씩 말 표현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맞다? 가격은 상승, 하락이 맞는 거고 거래량은 증가, 감소가 맞는 거예요. 얘는 위아래 이동이고 얘는 좌우 이동이니까 표현이 당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반대 효과 발생하게 되겠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공급의 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면 어떻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한다고 결정 지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자, 이거를 아주 하수스럽게 푸는 경우에는요, 그래프를 다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서 자, 공급이 많이 증가한데 그러면 S곡선을 많이 증가시키고 수요가 조금 감소한데 그러면 수요 곡선을 약간 감소시켜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구하거든요. 그건 정말 최하수의 방법이고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한다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싸웠을 때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기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변화의 폭이 더 큰 쪽이 이긴다라고 보세요. 자, 만약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대요.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는데 공급의 감소 폭이 수요의 증가 폭보다 더 크대요. 얘가 더 크대. 그 말은 얘가 더 강하대 이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긴 거예요. 얘가 이긴 거야. 자, 그러면 승자의 말만 들으면 되고 패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얘만 봐. 이제 공급이 감소했다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할 거고 거래량은 감소할 거야.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돼요. 단순하죠. 수요와 공급이 싸우는데 둘 중에 큰 쪽, 변화의 폭이 더 큰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긴 쪽 말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둘 다 고려할 필요 없어요. 한쪽만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만약에 공급은 증가했대요. 그런데 수요는 감소했대요. 그런데 수요의 감소 폭이 더 크대요. 얘가 더 크대. 그럼 얘가 이겼죠? 그럼 얘는 이제 무시하시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변하겠지. 수요 쪽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수요 감소했대요. 수요 감소했고 공급도 감소했대요. 둘 다 감소했대요. 근데 둘 중에서는요,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대요. 그럼 얘가 이겼죠? 얘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요, 얘는 무시하고 얘만 보면 돼요. 얘가 이겼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겠지. 둘 중에 싸워서 이긴 거, 변화의 폭이 더 큰 거,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장 강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슬슬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먼저 수요 볼게요. 자,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변화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이러한 관계를 수요함수, 공급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독립변수가 많이 변화하면 당연히 종속변수도 많이 변화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면 분석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가 1% 변화하면 종속변수는 몇 퍼센트 변화할까라는 개념을 경제학자들이 고안을 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독립변수가 1%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몇 퍼센트나 변화하는가로서 탄력성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독립변수 자리에 가격이 오는 것이고 종속변수 자리에 수요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은 그것에 의해서 몇 퍼센트나 변화할까? 바로 이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 공식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이 공식이 조금 외우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처럼 의미를 떠올리시면서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요의 법칙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요거 보시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의미 자체가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나 변화하는가 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렇게 의미를 되읊으시면서 공식을 쓰기 시작하시면 첫 번째 물꼬를 틀 수가 있고 뒤에 오는 항목은 앞에 오는 거에 역수만 와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변할 때 그것에 의해서 수요량은 얼마나 변화하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D로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D 해서 자,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화할까로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P하고 Q의 역수로서 Q분의 P를 뒤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좌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거를 기울기의 역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걸 기울기의 역수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독립변수가 세로축에 그려진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진 수요 곡선을 보면서 아, 요거 수요 곡선이야 라고 본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다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평면에서는 요 기울기가 요렇게 나타나요. 자, 델타 Q가 요만큼 변화할 때 자, 델타 P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요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의미의 기울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의미의 기울기는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그것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몇 단위나 변화하는가의 관계로서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지금 뒤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오히려 의미적으로는 얘가 더 맞는 거예요. 그죠? 의미적으로는 얘가 맞아. 그런데 왜 우리는 올바른 애를 역수라고 하고 사실은 뒤바뀌어 있는 애를 올바르다고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까 제가 요 가로축, 세로축이 뒤바뀌어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사람들이요, 요렇게 사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게 거꾸로인 세상이 있어. 자, 이렇게 이 거꾸로인 세상은요, 나무도 이렇게 거꾸로 자라. 그리고 해도 이렇게 아래에서 떠. 이렇게 거꾸로 세상에서는요,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기 힘드네. 자, 이래서 거꾸로 세상에서는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좌표 평면은 올바른 세상이에요? 거꾸로 세상이에요? 이건 거꾸로 세상이야. 그죠? 가로축과 세로축이 뒤바뀌어 있는 요거는 거꾸로 세상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세상에서는 거꾸로 서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수요 곡선은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P, Q 평면에서 이렇게 우하향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는 요 거꾸로 세상에서 요 수요 곡선은요, 요게 기울기예요. 요게 기울기라고. 여기는 거꾸로 세상이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힌 게 기울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정상적인 세상이야.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들어가 줘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기울기의 역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왜 얘를 기울기의 역수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보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역수라고 하는데 사실 본래적 의미에서는 얘가 원래는 기울기예요. 그죠? 원래 얘가 기울기야.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자세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원리를 막 설명드리면 역수의 역수가 나와. 그러면 이제 막 눈이 막 팽팽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외우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의미를 떠올려 보세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렇게 하시면서 분수식을 쓰고 나시면 먼저 이것만 하고 나면 뒤에 거는 앞에 거의 역수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물고만 트면 됩니다. PQ인지 QP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본질적 의미에 맞게 그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까 한 다음에 뒤에 역수로 좌표값 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거꾸로 세상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헷갈리니까 오히려 되게 헷갈려집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거꾸로라고 해 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 보시면 당연히 얘가 급경사, 얘가 완경사니까 수요 곡선이 완경사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울기의 역수 관계 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경사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왜 역수관계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헷갈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수직선이면은 기울기가 가장 급하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제일 작습니다. 0이에요. 자, 수평선일 때 기울기 제일 작죠? 그래서 반대로 가격 탄력성은 제일 커요. 무한대입니다. 자, 이렇게 직각쌍곡선일 때에는 직각쌍곡선 상에 어떤 점에서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로 일정한 아주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재화를 분류하면 자, 0은요 완전 비탄력, 1은요 단위 탄력적, 자, 무한대는요 말 그대로 완전 탄력적이고요. 자, 0과 1, 1 사이면 대부분 필수제, 대부분 사치제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재화가 사치제이냐 필수제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재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사치제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자, 이게 0과 1 사이이면 우리 그러한 재화를 필수제라고 정의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재화가 필수제이냐 사치제이냐 하는 것은 그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인 재화를 필수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만 왜 여기에 대부분 필수제라고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상승해도 그 수요량을 줄이기 어렵다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재화는 필수제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필수제의 개념 정의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인 재화라고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필수제와 사치제의 엄밀한 개념 정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재화들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양자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인데 자, 제가 우리 기본 강의 때 강의를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힘으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대체재가 많을수록, 즉 대안이 많을수록 나의 힘은 커지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A 직장에서 내가 연봉 협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B 기업에서 이미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상태예요.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게 4천이야. 그런데 B 기업에서 5천을 줄 테니까 오라고 이미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상태야. 자, 이러한 상태에서 A 기업의 연봉 협상에 들어가면요, 아주 자신감 있게 5천 이상 주지 않으면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왜 난 이게 당당한 거죠? 왜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아니어도 5천 준다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비굴하게 뭐 4,300은 안 될까요? 4,400, 뭐 500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힘이 셀 수가 있다? 바로 대체제, 대안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재화가 아니어도 돼라고 하는 대체제나 대안이 많이 있을수록 소비자의 힘은 세지고 그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제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커지게 되고요. 입실론 커지게 됩니다. 재화의 성격이 필수품일수록 탄력성이 작아요. 꼭 사야 되고요. 애기 분유, 애기 기저귀 이런 거 안 살 수 없죠. 자, 사치제일수록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입실론이 커지게 됩니다. 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대체제를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입실론이 커지게 돼요. 다음에 가격의 재화의 가격 수준이 고가일수록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 탄력적이 되고요. 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인 거죠. 자,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대체제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힘이나 또는 대체제의 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 내용들을 암기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서로 동떨어진 두 점 사이의 탄력성 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그것을 호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아니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점 탄력성이 있는데 자, 호탄력성은 자, 내용 다 아시겠지만 출발점을 A로 잡냐, A에서 B로 왔냐, B에서 A로 갔냐에 따라서 출발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변화율이 바뀌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두 점 사이의 중점을 구해서 중점 간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다. 수정 공식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예전에 객관식 지문 중에 하나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P하고 Q의 중점을 구해서 구한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 탄력성을 구해서 이론적으로도 설명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죠. 이거 공식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요 델타를 썼고 D를 썼는데 델타와 D의 차이점은 D는 변화의 크기가 무한소에 가까운 무한소의 변화를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델타는요. 무한소까지는 아니고 그 변화의 폭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의 크기를 델타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기울기는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이거 무시하고 나는 그냥 D만 쓰거나 그냥 델타만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약간 변한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시험 보는데 기호를 D로 쓰든 뭐 델타로 쓰든 그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편하신 거 쓰세요. 넘어가고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일 때 동일한 수요 곡선이라 하더라도 그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점 탄력성이 모두 다 다르다. 라는 성질이 있죠. 자, 경제학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수요 곡선인데 어떻게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각각의 점들마다 그 점에서의 가격 탄력성이 모두 다 다를 수가 있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해가 시켜 드릴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가격 탄력성 구할 때 공식이 뭐였냐면요. 자, 저처럼 이렇게 공식을 쓰실 때 의미를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자,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그것에 따라서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에 역수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도 이거 헷갈려요. 저도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쓸 때마다 이렇게 의미를 떠올리면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동일한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요 값의 크기는 일정할까요? 네, 일정해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수요 곡선 있잖아요. 그럼 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요. 요렇게나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역수도 일정하거든요. 자, 따라서 자, 동일한 수요 곡선이라면 이 값이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어요. 또는 2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수값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값은 이제 상수값이니까 요건 그냥 하나의 상수값으로 처리를 합시다. 그럼 이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일 때와 자, 요 점, 요거 A점이라고 할게요. 요걸 B점이라고 할게요. 요거 C점이라고 할게요. A, B, C 각각의 점마다 뭐가 다른 거죠? 바로 좌표값이 달라요. 각각의 점마다 P와 Q의 좌표값이 다릅니다. 자, 우리 C에서 A로 갈수록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자, C에서 A로 갈수록 Q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Q값은 작아져요. 그렇죠? C에서 A로 갈수록 Q값은 작아집니다. Q값은 작아져요. Q의 좌표값이 작아진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C에서 A로 갈수록 P값은요,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P값은 커져. 그래서 여기서 P값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C점에서 A점으로 갈수록, 즉 우하방점에서 좌상방점으로 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Q는 작아지는데 P는 커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상수값은 일정한데 요 뒤에 있는 값은 자꾸 커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커진다고요. 자꾸 커져요. 자, 그랬을 때 요 점에 직전까지 왔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직전까지 왔다. 자, 그러면 Q값은 얼마일까요? 거의 무한소겠죠? 거의 0. 그죠? 자, 그때 Q는 무한소 0이 왔을 겁니다. 거의 0에 왔을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P는요? P는 요 높이 값이 있겠죠? 만약에 얘가 뭐 5다라고 하면 얘가 5라고 해볼게요. 자, 분자는 그냥 5라고 할게요. 그냥 5라고 하고 요 분모 값은 무한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분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됩니다. 자, 분모가 무한히 작아지니까 분수값은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세로축 절편에서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수평축 절편에서는요. 자, Q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Q하고 P만 보면 되는데 Q는요. 최대한 커져요. 얘를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Q는 10으로 그냥 딱 끝났겠죠. 여기 P는 무한히 작아져. 그죠? P는 무한소가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0. 그죠? 거의 0. 0 또는 거의 0. 그래서 여기는 입실론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동일한 수요곡선 상에서 각각의 점마다 기울기의 역수값은 똑같지만 요건 똑같지만 요 값이 바뀌어요. 요 값이 위치에 따라서 P하고 Q의 좌표값이 바뀌어. 그래서 일로 갈수록 얘가 커져. 얘가 커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얘가 작아져. 그래서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중점에서는요. 수요곡선의 중점에서는요.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요 값이 1이 되어서 얘가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도 있죠, 앞에. 그죠? 여기서 중점의 값이 1인 이유는 얘랑 같아서 얘가 1이니까 1인 게 아니에요. 앞에 얘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얘가 1이 나와도 전체 값은 3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얘가 3이면 3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1인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요 둘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같다라고 한다면 요 값을 1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Q분의 델타 DQ 그다음에 P분의 DP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뭐죠? 가격의 변화율. 요 둘이 같은 점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이 같은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하는데 수요곡선의 중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정도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중점에서는 입실론이 1입니다. 그리고 1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점차 커지고요. 무한대까지 커지고 아래로 내려오면 점차 작아지는데 0까지 작아지게 돼요. 왜 올라가면 커지는지 자, 말씀드렸어요.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Q는 작아지고 P는 커지니까 점차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곡선이 직각 쌍곡선일 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직각 쌍곡선은 수요 함수식이 P 곱하기 Q는 일정한 상수값 K로서 표현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수요 함수식은요. Q는 하고서 수요 함수의 형태로 바꾸어 주게 되면은 P분의 K가 되는데 자, 우리 이랬을 때 요것을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직각 쌍곡선이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직각쌍곡선 상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요 직각쌍곡선 상의 어떤 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좌표축과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항상 그 넓이 값이 K로 일정합니다. 자, 왜냐하면 애초에 요 직각쌍곡선이라는 함수식이 나오게 된 뿌리가 바로 요 식이잖아요. P하고 Q를 곱하면 그 값이 항상 K 값으로 일정하다. 자, 그런데 우리 요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죠? Q의 좌표값이야. 자, 세로의 길이 얼마죠? P의 좌표값입니다. 그래서 P하고 Q를 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야. 그래서 P하고 Q를 곱하면 항상 K 값으로 나오도록 애초에 식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P하고 Q의 값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이 둘을 곱한 값은 K 값으로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판매액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면 자, 재화의 가격이 P고 수요량이 Q 또는 판매량이 Q일 때 P 곱하기 Q는 판매액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직각쌍곡선 상에서 수요를 하게 된다면 자, 판매자는 판매액이고 같은 금액만큼 수요자는 구매하기 때문에 동시에 구매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점에서 수요할 때의 구매액과 요 점에서 수요할 때의 구매액이 같다. 따라서 직각쌍곡선의 수요곡선 상의 점에서 수요를 할 때에는 어떤 점에서 수요를 한다 하더라도 구매액은 모두 다 똑같다. 그 말은 곧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액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직각쌍곡선 상에만 있는 고유한 특징이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로 일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시한 내용이 있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액 총수익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입실론이 1일 때 판매 수입이 최대가 됩니다. 매출액이라고도 하고 총수입이라고도 하고 구매액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물건 판돈이 이때 최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점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다면 현재 입실론이 1보다 큰 재화를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낮추면 매출액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가격을 인상시키면 판매액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중점으로 가도록 가격을 조정해야지만 판매 수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아까는요 독립변수가 재화의 가격이었는데 이번에는요 독립변수 자리에 소비자의 소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이 1%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은 몇 % 변화하겠는가 이렇게 나타내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약간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수요는 얼마나 변화하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의 역수로 Q분의 M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원리대로 적어주시면 헷갈리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소득 탄력성에 따라서 재화를 분류하면 이 값이 양수인 재화를 정상재라 하고 음수인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는데 양수인 재화는 다시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필수재와 사치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수재냐 사치냐 하는 것은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문제에서 막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재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라 한다 이래버리면 순간 헷갈려서 그래 1보다 크면 정상재지 이렇게 실수하기 딱 좋은 게 바로 여기 소득 탄력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약간 변화할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표시한 것이 바로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이 자리에 X재의 가격이 변화할 때 Y재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Y재의 가격이 변화할 때 X재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Y재 가격이 약간 변화할 때 X재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렇게 해서 수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통해서 두 재화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수가 있는데 요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대체재라고 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보완재라고 하고 0인 경우에는 독립재라고 하는데 독립재는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대체재와 보완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논점은 끝났고요. 이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의 경우에는요, 공식은 똑같은데 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죠. 왜냐하면 공급의 법칙,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는 공급의 법칙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가격 탄력성을 분석할 때는 절대값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앞에 부호에 신경 쓰지 않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양수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의 경우에는 원래 얘는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요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그 음수값을 양수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공식 맨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다. 그래서 양수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기출문제에서는 출제위원님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음수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푸시면 돼요. 원래는 이거를 양수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서 기울기 역수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요. 가격 탄력성을 조금 특이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선, 수평선은 아까랑 똑같고요. 자,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과해서 뻗어나가는 직선의 형태일 때에는 그 기울기랑 관계없이 항상 에타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에타 값은 중요한 표현, 기울기랑 관계없이 항상 에타는 1이에요. 자, 그런데 출발점이 세로축에서 출발하는 경우 역시 기울기에 관계없이 모든 점에서 에타 값은 1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수평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기울기에 상관없이 모든 점에서 에타 값은 0과 1 사이예요. 그래서 공급의 경우에는 출발점이 세로축, 원점, 수평축 어디냐에 따라서 에타 값이 근본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울기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공급 곡선과 점 탄력성이 크게 나왔는데, 자,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여기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이렇게 선을 연장했었을 때 수평축에 닿는 점이 있겠죠. 자, 수평축 절편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분모 자리가 오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에 분자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가 되는데, 자, 사실 이거 외울 필요 별로 없다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그렇게 뭐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문제 푸실 때 별로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보시면요. 자,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버리면 생산량을 쉽게 증가시키기 어렵겠죠. 따라서 비탄력적이 됩니다. 자, 저장이 용이할수록 자, 재화의 가격이 비쌀 때는 많이 팔 수가 있고 안 팔릴 때는 창고에 쌓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이라서 탄력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유 설비가 많이 있을수록 자, 주문이 들어왔었을 때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가 있어요. 자, 놀고 있는 기계, 설비가 있으면 생산량을 늘리기가 용이하지만 모든 기계 설비가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문이 들어와도 추가로 생산하는 게 어렵거든요. 따라서 유유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성은 커지게 됩니다. 자, 생산 설비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용이할수록 역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3장 마치겠습니다.